연속 확률 분포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요, 시간, 무게, 온도, 길이 등과 같이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전 시간에요,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죠. 이산 확률 변수는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연속은 셀 수 없는 겁니다. 실수는 무수히 많죠. 셀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시간, 무게, 온도, 길이. 확률 밀도 함수는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고 이 범위에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fx를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첫 번째요. 자, a부터 b 사이에서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여기서 보면 자,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입니다. 이렇게 1이 되고요. 그리고 자, p 확률이죠.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다. 즉 확률을요, 이 넓이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넓이, 이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확률에 우리가 총합은 1이죠.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관련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이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런 것 같다. 자, 확률 밀도 함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의미하는 게 곧 확률이죠. 이 밑넓이. x축과 이 밑넓이가 확률인데 범위가 0부터 1입니다.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보는데요. 0부터 1까지.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겠죠. 확률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음수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음수인 부분은 없죠. 그럼 a 값이 얼마 되냐 되냐면은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넓이가 1 되면 되니까 자, 이거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보면은 자, 이쪽 사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a 2분의 a가 되고요. 이쪽 삼각형 넓이는 이것도 2분의 1이죠.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4분의 a가 됩니다. 더해서 전체 확률 합 1 이렇게 됩니다. 요거 4 곱해보면요. 2a 더하기 a는 4가 되고요. 3a는 4니까 a 값 3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규분포의 표준화. 정규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fx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요. 이거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m은 상수고요. 시그마도 양의상수. 나중에 이렇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리고 2는 2.7118은 무리수고요. 자, 이걸 할 때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 기호로 n의 m, 시그마 제곱과 같이 나타낸다.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건데요. 자, 이거를 간략하게 그냥 정규 분포에서 중요한 거 평균과 이게 분산이죠. 평균과 분산을 써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때 m과 시그마는 각각 x의 평균과 표준 편차이고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이 모양이요.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요 정규분포의 모양은 요거고요. 요 m이 있죠. x는 m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됩니다. 그리고요, 이 넓이의 총합은 1이 되고요. 대칭이기 때문에 각각이 0.5씩 되겠죠. 이거 중요한 이유가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요, 요거를 따라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정규분포의 성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자, 요거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은요, 아까 m에 대해서 대칭이었죠? 자, 대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x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쪽 부분 0.5가 되겠죠? 이 절반이니까 이쪽 부분이 0.5, 이거 합친 겁니다. 만큼. 그리고 반대편도 0.5, 즉 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도 0.5입니다. 그리고요, 확률이 x가 m-시그마부터 m까지의 확률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m-시그마부터 m까지 이쪽 부분의 확률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이쪽의 확률이 같습니다. m의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즉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요만큼의 확률은요, 2배의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자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요만큼이죠. 이거의 2배와 같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 넓이 같으니까 이 전체 넓이는 요 한쪽에 2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확률 변수의 표준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표준 정규분포, 자,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는요, 이 정규분포들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 분산 1인 거죠. 평균이 0, 표준 편차 1, 또는 분산 1,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꾸는 것을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한다고 한다. 표준 정규분포는 보통 이제 z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확률 변수 z.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아까 요 함수식이 있죠. 이걸 확률을 구하려면 적분을 해서, 적분이라는 게 밑넓이 구하는 겁니다. 적분 배우신 분은 적분 용어를 알겠지만 모르신 분은 이 밑넓이 구하는 건데요. 자, 이 밑넓이 구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표로다가 이 넓이를 다 구해놨어요. 자, 구해놨는데 이거를 모든 정규분포에 대해서 구해놓은 게 아니라 이 표준 정규분포만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이 0이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거. 자, 요것만 우리가 미리 계산할 값을 구해놨어요. 근데 이 정규분포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정규분포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평행 이동하거나요. 평행 이동. 그러니까 이 평균 바뀌면은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이게 평균이 m이 되겠죠. 평행 이동 또는 얘를 확대와 축소를 하는데요. 넓이가 1인 거는 이 전체 넓이가 1인 거는 바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2배가 확대가 되면은 y축으로는 2분의 1로 확대가 돼요. 그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서 전체 넓이가 1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정규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만약에 5다. 그럼 얘를 5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평행 이동하면 되고, 만약에 표준편차가 2다. 그럼 표준편차가 클수록 퍼져 있는 정도가 큰 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쪽 방향으로 2배가 확대가 돼요. 이거에 비하면. 자, 이거에 비하면 2배 확대되는 대신에 이쪽 방향으로는 2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반으로 줄어들어야지 전체 넓이가 1로 변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얘는요, 만약에 정규분포 평균이 5, 표준편차 2니까 2의 제곱, 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규분포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 이렇게 분산이 1. 자, 근데 우리 이 적분값, 이 넓이 계산해 놓은 값은 이 표준 정규분포만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얘로 바꿔서 넓이를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표를 보고 알아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특징이 보면은 어차피 얘를 그 평에 이동하고 이거를 확대 축소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5부터 7까지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확률. 자, 요 확률하고요. 여기서는 자, 여기가 5에 해당되는 게 여기 0이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2배 오른쪽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이 7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요 길이가 2죠. 길이가 2인데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표준 편차만큼 1. 이렇게. 그래서 요 넓이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얘를 요거로 바꾸는 거를 자, x를 표준화한다고 합니다. 표준화. 그래서 여기는 일단 x예요. 확률 변수가 x고요. 자, 얘는 이제 보통 z.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를 확률을 표현하면 p. 자, x가 지금 5부터 7이죠.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얘를 표준화하면요. 표준화하면 뭐가 같냐면 z가 되는 겁니다. z는 0부터 1까지와 사이의 확률과 같죠. 이렇게. 요 값은 두 개가 같습니다. 요 식에 이렇게 바꾸는 관계식을 보면요. 아까 자,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값들을 일단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 평균, 자, 평균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이 x 값에서 여기가 보통 이제 평균 m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m을 빼줘요. 자, 이거 수치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5를 뺐죠. 자, x에서 5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있죠. 표준 편차 2면 2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5일 때는 5 대입해보면 0이 나오고요. 0이 나왔고 7일 때 7을 대입하면 7 빼기 5 2를 2로 나누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z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문자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x 빼기 자 5라는 게 m이죠. m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요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실전에서 계산을 할 때 요식보다도 요 의미를 더 아는 게 더 좋아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의미 알면은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요식 안 써도 거의 대부분 문제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쪽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해서 아까 이거 평행 이동하고 x축, y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해서 이걸로 바꿔서 여기서 넓이를 구한다. 자, 이거 알면은 넓이를 이거 안 하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분포 n, m,4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함수 gk는 p, k-8부터 k 사이에 있을 확률입니다. x가. k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면요. 정규분포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자, 볼게요. 자, 평균이 m이고요. 평균이 m. 그 다음에 이거 분산이 4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2입니다. 표준 편차가 2. 자, 요거를 따르는 정규 분포입니다. x고요. 자, 이럴 때 g값은요. k-8부터 k까지예요. k-8부터 k까지면은 여기서 이거 빼보면 8 나오죠. 즉 간격이 8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k가 여기 있다. 그러면 k-8이 여기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자, 요게 확률이 되는 겁니다. gk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k가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k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 간격은 8로 일정한데, 자,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제일 많이 솟아오른 부분 있죠? 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8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얘가 가운데가 m이 있고요. 이 간격이 8이 될 때, 이렇게 될 때가 이
넓이가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K가 11 되니까 12 대입해보면요. 12-8은 4. 4부터 12까지가 최대값. 즉,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12가 돼요. 그래야지 이게 최대가 되는 겁니다.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m은 4와 12의 중점이 되겠죠. 가운데. 그래서 m 값은 4 더하기 12를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6 나누기니까 8. 평균은 8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p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이고요. 또 px가 3과 80 사이에 있을 확률도 0.3입니다.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z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그 확률 값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확률 변수 x가요, 연속 확률 변수, 즉 정기분포를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항상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 3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게 딱 가운데 기준으로 이 넓이 0.5, 0.5죠. 근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이니까 일단은 이쪽에 0.3이 있어야 되겠네요. 0.3이 아니라 여기 x가 3이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부분이 0.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부터 80까지가 또 0.3이죠. 이렇게 있고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해서 평균 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80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3부터 80 사이, 또 요 넓이가 또 0.3이 돼요. 0.3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전체가 넓이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2개 더한 0.6을 빼면 0.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이 0.5, 0.5니까 이 0.3이 이쪽은 0.2가 되고 여기는 0.1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우면은 이렇게 있을 때 확률이 0.3, 0.2, 0.1, 0.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요, 자, 표준화해 보면요. 표준화한다는 거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자, 1로 만드는 겁니다.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자,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은 0.1에 해당하는 자, 평균부터 0.1에 해당하는 확률이요. 여기서 보면은 0.1 나오는 게 있죠. 0.1이 0부터 0.25까지. 그러니까 0부터 여기가 0.25라고 하면 여기가 0.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 요 80에 대응하는 값이 0.25가 되겠죠. 아까 이 표준화 시키는 식이 z가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입니다. 이걸 대입을 해보면, 자, x가 80이죠. 80에서 m을 빼고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눈 값이 여기서는 0.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식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0.2에 해당되는 게 있죠. 0부터 0.52, 0부터 0.52, 그러니까 0점인데 여기서 보면 0.2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게 보니까 평균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0.2에 해당하는 거. 자, 0.5인데 이거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0.5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서는 3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을 써보면요. z값이 마이너스 0.5입니다. 는 시그마분의 여기가 3 빼기 m, 3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은 m과 시그마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그마 곱해보면요. 0.25 시그마가 80 마이너스 m이 되고요. 또 시그마 곱하면 마이너스 0.52 시그마 이 값이 3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자, 이거 빼주면은 m 값 사라지겠죠?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보겠습니다. 자, 빼보면은 0.77 시그마
80에서 3 빼주면 7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 값이 요거 100 곱해야지 77 되죠. 100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시그마 값 100을 대입해 보면은 25가 80-m. 그래서 요거 m 넘어가고 25 빼주면은 m 값은 55가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은 15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한 각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는 평균이 1.5kg,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렇게 정규 분포 문제 나오면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이게 평균, 쌀의 평균이 1.5kg, 표준 편차가 0.2, 자, 표준 편차가 0.2, 자, 이 분포를 따르는 정규 분포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kg 이상이고 1.8kg 이하의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1.3이면요, 여기 1.5니까 1.3은 이쪽에 있겠죠. 자, 요거부터 1.8은 이쪽에 있겠네요. 확률이니까 요 넓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좀 쉽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이게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를 알아내는 게, 몇 배를 알아내는 게 표준화 시키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이 길이가요. 1.8에서 1.5를 빼면 0.3이죠. 자, 0.3은 0.2의 자, 1배 반이죠. 그렇죠? 1.5배입니다. 1.5배. 그래서 1.5, 이쪽 길이도 보면 3이죠. 그렇죠? 0.4, 여기는 0.2네요. 0.2를 0.2로 나누면 이쪽으로는 표준 편차의 1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거 1과 1.5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넓이는 뭐 0을 기준으로 한쪽만 주어집니다.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 1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죠. 1. 0.3413. 그러니까 이 넓이, 이쪽 넓이가 0.34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 1.5는 여기 있죠. 0.4332. 이쪽 부분 넓이가 0.433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이 되겠죠. 0.4332 해서 더해보면 여기 더하면 5, 4, 그 다음에 7, 7 0.7745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를 뭐 표준화하면은 여기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에 여기가 아까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죠. 식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표준화 시키는 게 x 빼기 m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겁니다. 1.8만 한번 해볼게요. x 값이 1.8이고 빼기 평균이 1.5 이거를 표준 편차 0.2로 나누면 그럼 0.3 나누기 0.2니까 2분의 3 그래서 1.5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구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표준화 시키는 이거식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바로 이거 안 하고요. 여기서 바로 기준점 평균으로부터 여기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 알아내면 돼요. 1.5배 1. 그럼 이게 1.5배하고 1이 곧 1.5하고 마이너스 1 해서 표를 보고 바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항분포와 정교분포. 자, 여기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문제가 좀 어려우면은 이항분포가 정교분포 이용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항분포가 있는데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인데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온 거죠. 근데 n이 좀 커요. 적당히 좀 크면은 이 이항분포가 모양이 정규분포와 비슷해집니다.
n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 이항분포를, 이 확률을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 이항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좀 어려워요. 계산할 게 좀 복잡한데, 뭐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n이 크면은, n이 100이다. 100인데, 확률, x가 3일 확률을 구하라. 100번 중에 3번 일어나는 거예요.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100시 3회.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이 P가 3번. 그 다음에 안 일어날 확률이 1 빼기 P입니다. 이게 Q입니다. 이게 97번.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산할 수가 없죠. 값을. 그런데, 이 n이 적당히 커지면요, 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면요.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인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면 X의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건 이항분포 내용이고요. 이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는 보통 이게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항분포인 경우는 평균이 np고요. 분산이 npq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바닥에 닿는 면에 적혀 있는 두 눈이수의 곱이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자. 자, 이 시행을 1200번 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가 270 이하의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P라고 하자. 자, 이 값을 구하시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런 시행을요. 12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120번 반복했죠. 그럼 이게 확률을 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 1200번 중에 10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돼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나올 확률을 보면은 1, 2, 3, 4가 있고요.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가 4 곱하기 4가 되겠죠? 16분의 자, 바닥에 넣긴 두 눈이수의 곱이 홀수가 돼야 돼요. 자, 두 개를 곱해서 홀수 되려면 둘 다 홀수여야 되죠. 홀수 곱하기 홀수. 홀수는 1, 3이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도 1, 3, 두 번째 시행에서도 1, 3. 두 가지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확률이. 자, 이거를 1200번 반복했죠. 그러면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왔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됩니다. 시행은 1200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NP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가 270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270 이하라는 거는 0부터요. 자, 0, 1, 2에서 어디까지? 270까지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정확히 구하면은 예를 들어 P X가 0일 확률 P X가 1일 확률 그래서 P X가 271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하나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0일 확률은 1200번 중에 0번이니까요. 1200시 0에 4분의 1의 0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에 이거 1에서 4분의 1 빼면은 4분의 3입니다. 1200제곱 그 다음에 요거 x가 1일 확률은 또 1200번 중에 한 번 나와야 되니까요. 4분의 1의 1제곱 4분의 3에 1199제곱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가 n이 적당히 커지면은 이게 정규분포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과정을 정규분포를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그럼 요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보면요. 평균은 NP죠. NP.
두 개 곱하면 n과 p를 곱하면 3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분산은 npq예요. 요 300에 즉 np의 q까지 p가 4분의 1이니까 q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4분의 900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가 있을까요? 루트 씌우면 2가 되고 얘는 30 되니까 2분의 30, 즉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300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15인. 자, 이런 정규 분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27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에 270이 있겠죠? 이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잘라서 이쪽 넓이. 여기가 보면 300에서 270이죠. 빼면은 30. 여기 30인데 그러면 표준 편차의 2배가 되겠죠. 여기가 2배. 표준 편차의 2배. 제가 이거를 그냥 두 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칸, 두 칸. 그러니까 이 두 칸에 해당하는 넓이가 여기서 1을 보면 돼요. 0.477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 값은 이 절반이 0.5죠. 0.5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0.023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p를 1000배 해주면 여기 1000 곱하면은 23. 그래서 답은 2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거 계산할 때요. 굳이 표준화 안 하고 제가 이 표준 편차의 몇 배인 거 이용해서 바로 구했습니다. 보통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어요. 표준화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자, Z가요. 여기가 지금 270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270 빼기 평균 300을 표준편차 1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표준화 시키면은 300은 0으로 가고요. 평균 270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처럼 문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다 싶으면 항상 원래는 이항 분포인데 그걸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측해보고 이걸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